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물론 여기 지금 들어와 계신 분이 파생 상품 되게 잘 알고 시장도 되게 잘 알고 이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아닌 분들도 당연히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이제 원래 제가 약간 이제 파생 쪽에 포커스해서 파생 방도 운영하고 있고, 이런 뉴스를 뽑을 때도 파생 쪽을 다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펀더멘탈을 얘기를 하지만, 왜냐면 이제 제 경험을 갖다가 쉐어하는 거니까, 제가 아는 거 해봤던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좋잖아요. 뉴스 찾아서 계속 얘기하려고 그러면 맞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펀더멘탈 주식 찾는 거는 제가 못해요. 그래서 개별 종목은 해본 적도 별로 없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화생상품 쪽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타짜예요, 그죠? 기본적으로 저는 파생을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개인이 모두 파생 거래를 합시다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파생 쪽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실질적으로 주식을 하든 뭘 하든 확률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주식시장에 와 있는 사람 중에 도박꾼들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마켓메이커도 있는 거고, 또 사기치는 사람도 있는 거고, 막 섞여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이, 섞여 있는 사람들이 결국 뭘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 이렇게 밑에 있으면, 이렇게 패가 나오면 이게 남들 패가 뭔가 예상을 하잖아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거 깔려 있는 패 보고, 그 다음에 여기 남아 있는 숫자 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얼굴도 이렇게 보고, 이러면서 결국은 내가 가진 거 보고, 그러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판돈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판돈이 크냐 작냐, 큰 애들은 어디다 베팅을 하고 있냐, 그러면은 결국 어딜 따라갈 거냐, 아니면 어느 쪽에 내 의견을 모을 거냐 라는 것에 할 때 결국 남의 패를 봐야 되는데, 파생은 기본적으로 다른 거 대비해서는 조금만 자세히 보면은 어느 쪽으로 쏠려가고 있는지는 보여요. 그 다음에 시장 조성자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파생 시장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그걸 가지고 이제 좀 더 레버리지를 써서 세게 매매를 해서 빨리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개개인마다의 역량 차이가 너무 크고, 그 다음에 거트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다음이 크다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거트가 크다, 적다, 이런 쪽에서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선물, 파생상품 보통 얘기할 때 선물 나오고 옵션 나오잖아요. 그래서 선물을 설명을 보통 드릴 때는 뭐 사과, 실물 자산을 가지고 미래에 불확실성을 서로 주고받아서 계약해가지고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과가 미래에 살 필요가 있는 사람, 또 과수원을 하는 실물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서로 간에 매수 매도를 갖다 주고받은 다음에 권리와 의무를 서로 주고받아요. 그래서 올라가면 이득 보거나 내려가면 이득 보거나 하는 거를 원하는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았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거는, 선물 쪽에서의 가장 핵심은 만기일이에요, 만기일. 그러니까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고, 여긴 시간이 들어간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차이예요. 주식을 사면은 만기일이라는 게 없잖아요. 근데 선물에선 있다. 그래서 그리고 주고받는 약속이다. 그래서 매수랑 매도자가 서로 페이오프를 주고받았다. 산 사람, 판 사람 손익을 주고받는다. 그리고 그걸로 증거금으로 거래처가 관리해준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옵션 쪽 같은 경우는 뭐 콜옵션, 풋옵션 이런 거 다 얘기하기 전에, 옵션이라는 거의 가장 기본은 마찬가지로 만기일이 존재하고, 언제까지가 커버리지입니다라고 차 보험 들잖아요.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차 사고가 안 나면 보험료 날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옵션을 산 사람은 그냥 자동차 보험이듯이 그냥 날리는 거다 라고 보셔야 돼요. 무조건 날린다라는 가정하에 출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옵션 프리미엄을 투자 원금으로 생각하시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제가 매번 이런 강의나 이런 데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확실성에 대해서 보험료를 내는 거예요. 자동차 사고 났을 때 사고 났을 때에 대한 치료비를 많이 받을 거니까, 보험료에 대비해서는 뭐 100배, 10배, 20배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보험들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해지 하는 거 차원하에서 보험을 드는 것처럼, 옵션도 그런 쪽으로 이용을 할 수도 있다. 원래는. 예. 근데 그걸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노셔널 다 빼고 증거금만 넣어놓고서 매수하거나 매도하면서 실제로 그 방향성 베팅을 계속 하게 되면은, 옵션 쪽도 거의 제 생각에 99%가 무조건 손실을 볼 거예요. 그래서 해지나 기타 이제 내용들을 보면서 매매를 하지 않는 분들은 거의 하면 할수록 카지노화가 되고 돈을 다 잃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주의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옵션을 갖다 자동차 보험이나 콜옵션, 풋옵션으로 이제 분류해서 설명을 간략히 드리면, 매수자, 매도자가 두 개가 있는 거고요. 자동차 보험 입장에서 보면은 매도하는 사람은 보험사밖에 할 수 없어요. 예. 그리고 매수자는 보험 가입자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이제
주가지수 S&P 같은 옵션 같은 경우는 한두 군데 증권사 빼고는 이베스트 증권만 매도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다른 회사들은 아예 매도를 막아버린 데들이 있어요. 개인한테. 예전에 이제 911은 아니고 이제 그 서브프라임 때 그때 그 개인들이 아예 그냥 매도했다가 그냥 그 뭐야 그 빚을 못 갚았어요. 마진 콜을 당했으면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돈 다 날리고 더 날렸는데도 그냥 배를 째고 다 도망가 버렸대요. 그 금액이 굉장히 커서 개인한테는 아예 매도를 안 줘버리는 증권사가 많아요. 매수밖에 못해요, 개인은. 예,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매도는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콜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살 권리 또는 풋옵션은 팔 권리, 요거 피읍 그 다음에 콜 이렇게 두 개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콜옵션은 올라가야 돈 버는 거고 풋옵션은 내려가면 돈 버는 거다. 그래서 팔을 의무, 살 의무를 매도자는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아예 선물 옵션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혹시 계실까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 그래서 오늘 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화면이 이거예요. 실제 파생상품 시장의 거래 참여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 안에서 이 시장을 만들고 있는가. 주식이라면 그냥 오른다 내린다, 이 회사가 저평가다 고평가다, 이 회사가 좋아 보인다 낮아 보인다, 이런 쪽을 가지고서 이제 뭐 매수하는 사람, 매도하는 사람, 단기 트레이딩 하는 사람 있겠죠. 그리고 물론 뭐 작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개별 종목으로. 근데 요즘은 그래도 많이 이제 뭐 건전화된 투자 문화가 좀 있다고 치고 그런 분들이 좀 적어졌다고 치면은 주식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만기가 없으니까 롱텀 투자가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데 파생 시장은 어떻게 보면 계약이에요. 서로 간에 만드는 계약. 그냥 사는 사람이 있으면 파는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의무를 개런티하기 위해서 중간에 거래소라는 데가 껴서 증거금을 관리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한 사람이 이기면 한 사람이 벌면 한 사람이 무조건 깨지잖아요. 파생은. 그래서 제로섬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도 저는 잘못된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파생 상품 거래자가 무조건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시장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뒤에 현물 시장이 또 연결이 돼 있어요. 현물 시장이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차익 거래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죠. 현물을 사고 선물을 파는 사람, 또는 옵션을 팔고 옵션을 해지하는 사람. 그러면은 결국 옵션에서 써도 반대편에서는 벌었을 수 있어요. 다른 포지션에서. 그러면은 이거 두 개 더한 게 이거 전체의 시장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치우치고 있는지, 그리고 누구는 네이키드 포지션, 그러니까 오픈된 포지션을 가져가는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매도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이 매도자 하기는 생각보다 좀 어렵다. 하지만 매도하려는 할 수 있는 증권사들은 현재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잠깐 보니까 상서로운 연우님께서 키움하고 이베스트하고 DB가 된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나머지 증권사나 선물사들은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그래서 매도를 꼭 해야겠다면 저런 데 가면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저는 두 가지가 다 되는 쪽에 가서 매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항상 매수 매도를 다 할 수 있어야지 페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아무리 옵션이건 선물이건 간에 매수 매도가 다 될 수 있는 게 페어한 마켓이다. 그래야, 그리고 이제 매니플레이션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원래 그렇게 매니플레이션 안 되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증권사 같더니 매수만 되게 하고 어느 증권사 같더니 매도는 못 되게 놨으면은 매수 매도 다 되는 증권사로 옮기는 게 더 나은 거죠.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옵션 쪽에서는 그걸 주의해서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미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래의 기초가치는 오를 것 같다 내릴 것 같다 하는 거에 따라서 의사결정에서 매수 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실수요자예요. 그래서 자기 포지션이 있어요. 주식 매니저예요. 주식 매니저가 전체 주식을 팔면 이제 세금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거래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러면은 선물로 해지를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식에 있어서는 실수요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무슨 이제 쌀, 밀, 뭐 이런 거 재배자라면 밀 선물 같은 걸로 날씨가 어떻게 될 것 같아서 밀 작황이 나빠질 것 같거나 좋아질 것 같거나 했을 때, 특히 나빠질 것 같을 때 매도를 하겠죠. 그럼 사는 사람들은 그 매도되는 거에 맞춰서 이제 거래 비용들, 그 뭐 보관 비용들 이런 거 계산해서 이익이 날 것 같은 사람은 사겠죠. 그리고 오히려 밀값이 빠질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매도를 하겠죠. 그리고 오를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제빵업자들 이런 사람들은 미리 빵값을 고객에게
전가시킬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 어쩔 수 없이 매수를 해가지고 미리 밀값을 고정시켜 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형태로 실제로 해저가 존재를 해요. 근데 많이 존재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특히 왜냐하면 기업들 같은 경우가 해징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고, 그 다음에 오너 탑 매니지먼트조차도 해징해서 수익이 나면 되게 해피해하고 욕을 안 먹지만, 괜히 해지해서 깨졌을 때는 항상 컴플레인을 해요, 위에서. 그러면은 결국은 그거 한두 번 하고 나면은 못 하는 거죠. 이제 다음부터 그런 의사결정을 잘 안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비용도 발생을 하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걸로 단타 트레이딩을 하게 돼요. 사람이 비슷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수요자들은 조금 줄어든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실물들이나 이런 거는. 전체 비중에서 스페큘레이터, 여기 나오는 가수요자죠. 가수요자가 정확하게는 뭐 카운트는 안 돼 있지만, 제 생각에는 한 80%? 20% 정도, 10%, 20% 정도가 실수요자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투기 거래자, 차익 거래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고, 차익 거래자들은 이제 시장 만드는, 여기는 이제 마켓 메이커 같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사이에서 가격을 찾아주고 불확실성을 이 없이 이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브로커, LP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되게 뭐 어떻게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여기서 제로섬 게임이야 라고 하는 쪽에 속해 있지 않으세요. 예. 그래서 차익거래, 그래서 이거를 뭐 실수요자냐 뭐 가수요자냐 라고 얘기를 하면 애매해요. 실수요자 가수요자 두 가지도 아니에요. 예. 시장 조성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여기는 시장을 만들어준 카지노 회사라고 봐야 되나요? 근데 이제 그건 거래소가 카지노 회사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마켓 메이커는 실제로 그 안에 있는 딜러들, 그리고 수수료 받는 사람들, 또는 이제 차익 거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설명 잠깐 드렸듯이 이 보험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런 실물을 가지고 선물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파이낸셜 에셋 가지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이제 달러 선물 이런 것처럼 이제 금융자산 선물들, 이런 여러 가지 선물들, 옵션들이 다 거래가 되고 그거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LP가 하는 거를 이제 오늘은 살짝 얘기를 해볼까 해요. 유동성 공급자, 그 다음에 차익 거래자,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브로커 세 부분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해보면, 브로커는 그냥 그야말로 브로커죠. 사고자 원하는 사람과 팔고자 원하는 사람 두 사람을 매치시켜주고 수수료를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시장에 영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살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팔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브로커들도 나름 정보는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냥 요즘은 기계로 DMA로 많이 매매를 하지만, 전화로 매매하는 형태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그 브로커가 어느 정도의 효용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기계가 거래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브로커들의 영향력은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오히려 IT 연결시켜 주거나 이런 사람들이 브로커에 더 가까워요. 그럼 이제 LP가 존재해요. 뭐 ELW가 됐건 선물 옵션이 됐건 LP가 존재합니다. 리퀴디티 프로바이더예요. 그래서 그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는 전산 기계를 써요. 사든지 팔든지. 그러면은 예를 들어 선물이라고 치면은 현물과 선물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물을 사거나 그러니까 선물 마켓 메이킹 하는 사람은 선물을 가지고 마켓 메이킹을 하다가 포지션이 한쪽으로 쏠리면 현물을 사서 해지하거나 아니면 포지션을 다른 걸로 없애요. 그러면서 계속 유동성 공급해서 사자랑 팔자의 호가 차이를 계속 수익으로 보는 단타 트레이딩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차익 거래자들은 현물을 사고 선물을 판다거나, 반대로 현물을 팔고 선물을 산다거나 해서 그 두 개의 차이 부분을 먹는 거죠. 그래서 이자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그 이론가들이라는 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각 회사마다, 시장을 만드는 사람마다 회사가 주는 조달 금리가 다 달라요. 그래서 각 회사마다 이론가가 다 달라요. 책에 나오는 이론가는 있지만 실질적인 이론가는 달라요. 그래서 차익 거래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채권 투자를 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은행처럼. 그래서 은행이 원래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려받는 거는 은행밖에 못 하잖아요. 나라에서 받아야 되니까. 은행권은 그리고 라이센스업이잖아요.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아무나 못 하지만, 실제로 금융시장에서 파생 상품을 이용하면 돈을 빌려주거나 돈을 빌리는 행위가 어떤 상품들의 두 개를 차익 반대편, 매수 매도를 합침으로써 그런 포지션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차익 거래자들의 대부분은 예대 마진을 먹는 거다라고 보셔도 돼요. 거의. 결국 금리 차를 먹거든요. 또는
그 시장에서 한쪽으로 쏠려서 이론가가 벗어났을 때 예를 들면은 100원짜리 지수가 100이었는데 지금 선물이 뭐 105에 거래된다. 근데 그 이자율 차이가 5%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105 된 거 팔고 100 거 사면은 그 차이만큼 5만큼 먹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 그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보면 현물을 건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105라는 선물을 매도하고 그다음에 주식 100에 대한 거를 사서 두 개를 해지하는 형태를 만들어서 그 5라는 걸 먹는 건데 그 5가 어떤 차이냐고 보면은 결국은 예대마진 금리차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론가 먹는 것처럼. 왜냐하면 그 선물이라는 이론가 만드는데 안에는 다 이자율이 들어가요. 아니면 참고 비용이 들어가거나. 그래서 결국 자금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결국은 약간 예대마진을 수익으로 취하는 거래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LP라고 하는 거는 결국 시장이 움직이는 거에서 사자, 팔자, 호가 차이를 수익으로 창출하는 사람들. 브로커는 그 두 사람을 그냥 매치시켜주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 LP와 차익거래자는 시장 안에 존재하고 브로커는 시장 밖에 존재하면서 손님을 연결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차익거래자의 포지션이 한쪽으로 몰리면 옛날에 도이치 사태처럼 매수 매도가 계속 한쪽으로 쌓이게 됐다가 만기일이 되면 그냥 무조건 던지잖아요. 그럼 그 무조건 던질 때 방향의 임팩트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결제 확정을 되게 주의해서 보는 거죠. 왜냐하면 미결제 확정의 뒷부분에서는 결국 차익거래자 또는 LP 시장 조성자는 양쪽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한쪽을 털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 조성자랑 차익거래자들끼리 싸우고 있다면 시장에서 만기일날 임팩트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반대편 선물에 매수 매도했고 주식을 매수 매도해서 네팅 시켜놨다면 한쪽으로 쏠릴 일이 없잖아요. 그냥 둘 다 서로 팔면은 파는 만큼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그에 반해서 실제로 한쪽은 투기거래자고 한쪽은 차익거래자라면 차익거래자는 그냥 만기일 날은 무조건 다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 투기 거래자이기 때문에 방향성에 대해서 다 수익을 먹고자 했기 때문에 해지가 돼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으로 쏠리게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예측하고 게스 해보는 거죠. 추정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실제로 파생상품 거래가 되고 있고 미결제 약정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선물도 그렇고요. 확인해 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